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사적 모임 6명 제한과 식당 영업 밤 9시 제한의 현행 방역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지만 오미크론 확산을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60대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사용이 오는 7일부터는 50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의료진의 모니터링 없이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전산에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도 다음 주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이틀 모두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수백 곳이 있다며 전화로 확인한 뒤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 진료를 시작한 동네 병의원은 340여 곳으로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잇따라 방역 해제에 들어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봄을 맞는 계절적 상황,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도가 판단의 근거인데 다만 또 다른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변수로 남았습니다. 지난주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며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지난달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의 거리 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와 같이 유행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학원과 PC방 등은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60대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0대 가운데 당뇨나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폐질환, 암, 그리고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등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으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0대 이상의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비중이 50%를 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팍스로비드 공급기관도 호흡기 클리닉과 지정진료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했다며 의료진에게 치료제 사용 지침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처음 투약이 시작됐고 3일까지 모두 1,275명에게 투약됐습니다. 이번 주말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모두 99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391곳 가운데 토요일 진료는 297곳, 일요일 진료는 102곳으로 주말 모두 문을 여는 곳은 99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를 보지 않는 곳도 많은 만큼 주말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하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동네 의원급이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는 1,697곳이 신청해 검사를 시작한 곳은 346곳으로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 진료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때 추가 검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의원은 5,000원, 병원은 6,500원을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제관은 이는 진찰료의 30%를 본인 부담으로 내는 것이라며 이 밖에 검사 비용이나 감염병 예방 관리료 등은 국비와 보험에서 처리하므로 그 이상은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나 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진단 체계가 바뀐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PCR 검사 우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PCR 검사 1순위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나 입소자 등이고 임신부나 백신 미접종자, 기저질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임신부 등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한 뒤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PCR 검사 자체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이달 말 하루에 3만 명씩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소아청소년 하루 확진자는 이달 초 10,000명에 이르고 이달 말에는 3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다음 달 10일쯤엔 10,000명대로 내려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또 유효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번 달 초 1.7까지 올라갔다 4주 뒤 1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달 말에는 전체 연령대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8세 이하 신규 확진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며 4일 0시 기준으로는 전체의 24.1%에 해당하는 6,584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학기 정상등교 원칙을 지키면서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체 학습과 원격 수업을 내실화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속 항원검사 체제를 도입하고 진단검사 시행 방안을 공유해 학교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등교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오를 요소가 많아서 당분간 상당 폭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감 물가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수입쇠고기, 달걀 등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 물가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이 오르긴 했어요. 2개 살라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1개만 사가지고 이제 1개씩만 사게 되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전기료, 외식비 등이 오르며 전년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소비료가 16.4% 상승하며 주도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휘발유 가격이 12.8% 올랐고 경유와 LPG, 등유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기, 가스, 수도는 2.9% 올라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료는 5.0%나 뛰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는데 돼지고기와 딸기, 수입쇠고기, 달걀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외식은 5.5% 상승했는데 생선회와 쇠고기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2.9%, 월세는 1.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축산물, 과실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개인 서비스 가격이 외식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통계청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의 상승 요인이 컸다며 당분간 상당 폭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4월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현행법에서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지 단기 기간제 고용은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기 계약으로 사실상 꼼수 해고를 해온 사업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용역업체에서 TJB 대전 방송에 파견돼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MD였습니다. 파견직 4년 뒤 방송사가 직접 고용한 계약직으로 2년을 더 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최 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최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계약 종료가 타당하다며 사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5년여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원심 파기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파견법상 직접 고용 법리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거라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파견법을 보면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을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기간제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 위법하다는 걸 처음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슷한 노사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반대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가 기간제라 애초에 정규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라고 봤는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메일 서버가 해킹 위협에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크웹에 보안이 취약한 기업의 메일 서버 IP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로 국가기관이 각 기업에 보안 점검을 독려하고 있지만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특정 기업의 사내 메일 서버 IP를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취약점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도표로 만들어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예 IP당 가격을 경매에 붙인 곳도 있습니다. IP라는 거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근데 이제 해킹 조직들은 그렇게 취약한 IP를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자를 찾는데요. 거래가 성립이 되면 IP와 그리고 그 취약점이 이제 되는 코드를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IP를 사들인 해커는 기업 내부 자료를 빼가거나 이용자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이 취약점을 악용해 해외 3만여 개 기관을 공격하고 랜섬웨어까지 유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든지 메일 내용 조작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보낸다든지. 메일 서버 보안 문제가 터져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2차례 같은 문제를 확인한 국가기관이 기업의 긴급 보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운업체와 제약사 등 국내 업체 70여 곳이 여전히 조치하지 않자 다시 권고문을 냈습니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공격 대상인 기업이 보안 조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경고를 무시하다 해킹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 한 연구기관은 특별 점검에서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 역시 지난해 4월 보안 경고를 무시했다가 2달 뒤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권고를 받은 기업은 가능하면 빨리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국가기관이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취약점 정보를 통보받았을 때는 조속히 패치를 하도록 할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민관 공유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이번 주말 하루 3만 명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방식의 변화로 동네 병원 곳곳에서 혼란도 커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연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오미크론 확산 초기에 예상했던 하루 확진자 3만 명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라면 이번 주말에 3만 명을 넘어설까요? 예, 아무래도 또 주말이 되면 그 검사량이 좀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한 일주일 안짝 상당히 단기간에 걸쳐서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나는 대신 6, 7월 정도가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 예측과 관련된 전문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팀이 한 5-6개 팀이 있는데요. 약간의 시차를 둘 뿐이지 4주에서 6주 후쯤이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좀 빠르면은 3월 초 중반이면 실제로 이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10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 뭐 며칠 지나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서 뭐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중환자 병실이 모자라는 그런 의료 대응 체계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3월 말쯤에는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아주 높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확진자가 증가하면 또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그리고 밤 9시까지의 이용 등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예, 방역을 더 완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역을 완화했을 때는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네. 피크가 아주 빠르게 오는 경우에는 이런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서 현재 정도의 그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반대로 방역을 강화하기에는 그동안 워낙 이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그런 상황이라서 네. 강화 쪽으로 가기도 좀 어려워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어느 쪽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네. 현재 상황을 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도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현 방역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있습니다. WHO는 유럽의 팬데믹이 마지막 단계라는 진단까지 내놨는데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방역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먼저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런 정점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역 강화를 유지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피해도 높아지면서 이제 완화 결정을 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랑 인구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보면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아직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이제 스퍼트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 유럽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우리도 적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의 그런 유행의 증가를 경험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뀐 검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가 4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은 그냥 감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속항원 검사를 우리가 그 유행 초기부터 사용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위양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5%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더 문제는 위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코로나19 환자인데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가짜 양성이 나온 경우는 PCR이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가짜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진단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 유행을 또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진단이 늦게 되면서 그 환자가 중증 상태에서 진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짜 음성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 확대 조치와 더불어서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참여 병원이 예상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고요. 동네 병의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갈까요? 지금 이제 1차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그 한 3만 곳 정도가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10만 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해줘야지만 큰 부담 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한 1,500여 곳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 1차 의료기관은 늘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동선 분리나 환자들의 대기 장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장소를 확보하고 환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역학조사 일부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화 문답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좋겠지만 거짓으로 기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방역 허점이 너무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이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역학조사 인력들이 워낙 모자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선 확인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예. 여기에는 이제 시민의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역학조사 인력을 고위험 시설에서의 이 유행이 발생했을 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방역의 그 과정에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그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정점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9% 줄어든 38만 5,42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대유행 최고 기록인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에서 20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므로 확산이 가팔랐던 것만큼 확진자 감소 곡선도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몇 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중으로 2일 기준 2주 전보다 35% 늘어난 2,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속속 방역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가운데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 것 같다는 WHO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염성은 높지만 증상은 가벼운 오미크론으로 자연 면역이 형성되고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스웨덴도 코로나19 방역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4만 명 안팎에 이르지만 다음 주부터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치가 풀립니다. Och jag kan säga att det börjar bli dags att öppna upp Sverige igen. Bakgrunden till dagens besked är ju att pandemin är inte över, men däremot så är den på väg in i en helt ny fas. 이웃나라 핀란드도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백신 접종 또는 음성 증명서 제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에 이르는 프랑스와 10만 명인 영국 역시 방역 패스와 공공장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이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건 2, 3차 접종률이 각각 80%와 50% 안팎에 이르고 입원 환자 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이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First, a large capital of vaccine-derived and natural immunity by Omicron. Second, a favorable seasonality pause as we move out of the winter. And third, a lower severity of the Omicron variant, now well established. 클루주 소장은 다만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계속적인 백신 접종과 새로운 변이 출현에 대한 감시가 유지되어야만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는 1,200만 명에 이르렀지만 중환자실 입원과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각 3일 오는 6월 말 적용이 만료되는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유럽에 널리 퍼져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감염 증가나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지난해 7월부터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와 검사 음성 판정 또는 양성 판정 뒤 회복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EU 영내 국가를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 증명서 규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와 회원국이 EU 집행위의 제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총리실 등에서 여러 번 파티를 했다는 파티 게이트로 곤경에 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최측근 4명이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파티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존슨 총리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 비서관,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 고위 핵심 측근 4명이 하루 사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여당인 보수당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존슨 총리는 더욱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이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되지 않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가 아프리카 5개국에서도 발견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의 닉시 구메데 모엘리치 박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보츠와나, 케냐, 말라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고됐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아공의 툴리오데 올리베이라 교수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남아공 9개 주 가운데 7개 주에서 발견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제2차 급증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시 하수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A&M대, 미주리대, 퀸스 칼리지 등 연구진이
2020년 6월부터 뉴욕시 하수 표본을 정기적으로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적도 환자들에게 발견된 적도 없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폐수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문의 변이 바이러스 출처가 한 의료시설에 오래 머무른 사람일 가능성, 동물일 가능성 등이 거론됐지만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이틀째 불어닥쳐 항공편 결항과 정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25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이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놓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북부와 뉴멕시코 등 중서부 일대와 메인주를 비롯한 북동부 일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틀째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으로 트럭들이 도로에 갇히고 곳곳에서 차량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일리노이주 57번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7시간 동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전체 항공편의 10% 이상인 4,80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활주로가 얼어붙은 댈러스 국제공항은 전체 항공편의 3분의 2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I'm hoping we're here early enough to it's not going to be too big of a deal. But I mean, I don't know. It's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orm. 특히 지난해 2월 이례적 한파와 정전 사태로 200명 이상이 숨졌던 텍사스는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맹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here are more than 10,000 linemen already working for power transmission companies to assist with power lines that are not working. 텍사스주 6만 곳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20만 곳이 넘는 가정과 기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대형마트의 식료품 선반은 텅 비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계속돼 오하이오와 뉴욕주 등에 30에서 45cm의 눈이 내리고 메인주 일부 지역은 최대 50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각급 학교가 문을 닫고 일부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을 취소한 가운데 피해 지역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2달러 1센트, 2.28% 급등한 90달러 27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1달러 64센트, 1.83% 상승한 91달러 11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공급 차질과 지정학적 우려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식료품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3일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1월 135.7을 기록해 아랍의 봄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콩이나 야자 등으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 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곡물, 식물성 기름, 유제품, 육류, 설탕 등 상품 5종의 국제 거래 가격을 종합해 산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이상과 더불어 이상기후 현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6.6%로 1991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OECD가 밝혔습니다. 터키의 같은 달 물가 상승률이 36.1%로 치솟은 영향이 커서 터키를 제외한 OECD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은 5.6%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요 7개국 G7의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은 전달보다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7%, 영국이 4.8%, 이탈리아가 3.9%, 일본이 0.8%로 0.2%포인트씩 높아졌고 독일은 5.3%, 캐나다는 4.8%로 각각 0.1%포인트 올랐습니다. 2021년 전체로 보면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4%로 전년 1.4%보다 크게 상승해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공격할 때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돼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2일 이같이 보도하고 이후 요격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사드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지난달 24일에도 후티 반군이 아부다비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그때도 사드 사용 여부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 장성이 이 미사일 요격이 사드의 첫 실전 사용임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은 3일 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 주최 영상회의에서 사드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발사한 미국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 미국은 2008년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19년 8월까지 진행된 시험 가동에서는 16회 연속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으나 실전에서 성공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미국은 2013년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괌,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등에도 사드를 배치해 전 세계의 7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효과를 나타내는 중화 항체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오병하 교수팀은 항원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를 발굴하는 계산적 단백질 디자인 방법으로 바이러스 항원에서 변이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 강력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중화 항체가 오미크론을 포함해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강력한 결합력을 보였으며 중화 능력 지표 또한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에 걸쳐 만들어진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의 빙하가 최근 25년 사이에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인대 연구팀은 2019년 에베레스트 등반 루트인 사우스폴 일대를 탐험하면서 10m 길이의 빙하 조각을 분석한 결과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의 빙하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 거의 눈처럼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에베레스트의 헤딩은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1990년대 들어와 가속화됐으며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눈사태가 잦아져 에베레스트 등반 역시 위험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을 오는 2030년 말까지만 운영한 뒤 남태평양에 수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ISS 전원 계획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은 2030년 말까지 운영하며 2031년 1월 궤도에서 이탈해 지구 대기권에 안전하게 재진입한 뒤 남태평양 포인트 네모에 수장하게 됩니다. 나사는 또 2030년대 초반 민간 우주정거장이 본격 가동 전까지
국제우주정거장을 통한 심우주 탐사기술 개발과 민간 우주산업 촉진, 국제협력 증진 등 과도기 운영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의 통신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량이 국내 총 트래픽량의 1%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첫 지정 당시 포함됐던 웨이브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화시대 실감형 콘텐츠 4종류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새로 공개된 콘텐츠는 시공간을 탐험하는 광화 전차와 증강현실 나무 광화수, 광화문을 여행하며 즐기는 게임 광화담, 광화문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증강현실 콘텐츠 광화경입니다. 모두 8종류의 콘텐츠 중 지난해 말 광화풍류에 이어 올해 1월 광화원과 광화인이 공개됐으며 마지막으로 광화벽화가 오는 25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공개됩니다. 알콩달콩 재미나는 과학 이야기로 사이언스 투데이의 맛깔스러운 양념 역할을 해온 궁금한 S가 이번 주부터는 궁금한 이야기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네, 궁금증이 있는 곳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횡무진하게 될 궁금한 이야기, 그 첫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그동안 궁금한 S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뵀었는데요. 이제는 궁금한 이야기라는 코너로 더욱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곤 합니다. 매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분명 우주라는 거대한 실체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사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결코 속 시원히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우주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리 모두 매일 밤 아름답게 밤하늘을 메우는 저 별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우리의 우주가 아주 작디 작은 한 점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대과학의 지식들은 우리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죠. 인간의 수명은 겨우 100년 남짓한데 우주의 역사가 언제쯤이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인류 지성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어느 무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균형에 의해 시공간과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탄생이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인 이곳의 온도는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이때는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마치 죽처럼 뒤죽박죽 얽혀 있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초의 우주는 아주 빠르게 팽창하며 성장함과 동시에 점점 그 열기가 식어갔습니다. 혼재되어 있던 에너지 속에서 가장 먼저 분리된 것들은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들이었습니다. 힘. 이들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 서로 끌어당깁니다. 전하를 가진 물체들은 전자기력이라는 힘이 서로에게 작용하죠. 이 힘들은 모든 것이 죽처럼 얽혀있는 상태에 있던 태초 우주 시기에 팽창을 억제하는 그물처럼 작용하다가 우주의 탄생 이래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경과된 뒤 가장 먼저 분리되었습니다. 이 힘들이 분리되는 바람에 팽창의 억제력이 없어진 우주는 이른바 급격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물질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는 쿼크와 렙톤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우주의 온도가 더욱 내려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시기에 만들어졌던 쿼크들은 하나둘 짝을 찾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자들이 하나둘 점점 뭉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탄생한 원자가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수소가 아직도 우주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고 현재 우리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다양한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입자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던 어느 특정한 에너지 덩어리들이 이내 바깥으로 해방되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 덩어리를 태초 이후에 등장한 최초의 빛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빛은 오늘날에도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지구에서 관측되고 있죠. 시간이 지나 우주 탄생 이래 가장 초기에 떨어져 나온 힘들 중 하나인 중력이 수소와 헬륨들을 한자리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주변에 수소와 헬륨들을 더욱더 한자리로 모으게 되어 마치 구름의 모습처럼 나타났죠.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는 천체들입니다. 이들은 곧 뭉치고 뭉쳐 1세대 별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빛 이외에는 빛을 만드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칠흑 같은 암흑의 우주에 빛을 채워줄 항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 별들은 강한 중력과 마찰, 그리고 뜨거운 열기 안에서 핵과 핵이 만나 점점 뭉치며 커지는 핵융합을 반복하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모습을 오늘날 하늘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물이 지어 자신들의 자태를 뽐내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처럼 항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단들에서 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등불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은하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무리 밝게 빛나더라도 등불이란 언젠가 식기 마련.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핵융합에 쓸 물질들의 재료가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성운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운의 중심부에 뭉친 본래 별을 구성하던 내부 물질들은 백색 외성이라는 형태의 별의 묘비로 남게 되죠. 또 어떤 별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내부 물질의 수축과 붕괴에 의해 강렬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폭발을 하는 별들은 지독한 중력장을 만들어 우주의 포식자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별들의 죽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별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태초 우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게 되죠. 원소들은 다시 별을 만들고 그 별들이 다시 소멸하는 과정 속에서 우주 공간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흩뿌려집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우주의 먼지가 되고 중력에 의해 조금씩 이들이 뭉치게 되면서 원시 행성을 만드는 재료로서 성장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몇몇 별들은 우주의 먼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항성인 태양도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 먼지들을 거느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먼지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 행성들을 만들고 이때 모인 수많은 원소들은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모르는 인류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그리고 또 어떤 우주의 비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결은 우리의 빅히스토리를 구성하는데 또 어떤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현재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방역 참여가 절실한 때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